대박 심리. 한국인들만큼 대박을 부르짖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로또나 주식에 몰두하는 이도 많거니와 일상적으로도 놀랍다는 뜻으로 대박이라는 단어를 유행어처럼 쓸 정도입니다. 우리들에게 일확천금은 어쩌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천성적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과거 한국 사회는 일본식 연공서열제와 평생고용제가 고용계약의 표준 모델이었습니다. 막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를 낮은 임금으로 고용한 후 경력에 따라 연봉을 올려주었습니다. 계속되는 높은 경제 성장률로 인해 일손은 모자랐고 대학 졸업 후에도 취직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습니다. 재테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오래 일하면 집도 사고 부를 쌓는 게 당연한 인생의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는 우리의 상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도산하는 바람에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제가 무너졌고 낮은 경제 성장률은 취업 문턱을 높여놓았습니다. 일단 취직을 했더라도 평생 한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젊을 때 돈을 왕창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졌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참하지 못하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집단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 안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의사결정도 단순해진다고 말합니다. 설령 집단의 의사결정이 틀리더라도 혼자 틀리는 것보다는 다수가 틀리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수의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를 양떼 효과라고 부릅니다. 무리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는 양들의 행동 특성을 비유한 말입니다. 양떼 효과는 때로는 사람들을 쉽게 착각에 빠뜨립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저술한 천재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뉴턴은 1720년 그의 나이 77세 때 사우스시라는 회사에 7,000파운드를 투자해 투자액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은 변변치 않았고 사업 분야도 불분명했으나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그럴듯한 소문에 대중은 주식을 사들였고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문제는 뉴턴이 이 주식을 팔고 나서도 주가가 계속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뉴턴은 다시 사우스시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1720년 8월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뉴턴은 전 재산에 가까운 2만 파운드의 투자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릴 때는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원칙 있는 결정이야말로 파도처럼 휩쓸려가는 시류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잘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잘 속는다. 돈을 벌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류에 휩쓸려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국가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각자 살기 바빴습니다. 각자 도생, 즉 제각기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내가 먼저 살고 보자, 남보다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문화로 정착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자아실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자아실현의 의미를 남과 다른 나, 즉 개성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반면 한국인에게 자아실현은 남보다 나은 나를 의미합니다. 자아를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개성보다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찾는 경향이 높습니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친딸, 엄마 친구 딸과 같은 용어가 유행하는 이유는 비교를 통해 자아를 찾고자 하는 한국인의 성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개성을 키워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자식들에게 주입합니다. 결혼도 남들보다 잘해야 하고
손주들도 남보다 잘 키워야 합니다. 남보다 나은 척도는 과거에는 돈, 명예 등으로 분산되었지만 지금은 돈이 유일한 척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가 성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절차나 과정보다는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에 지배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의 인터뷰 기사가 눈에 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자신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들에게 사기꾼들의 달콤한 제안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사기꾼은 미끼에 관심이 있는 상대를 금세 알아봅니다. 반응을 보이면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더해줍니다. 한국의 범죄율은 낮지만 남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사기 범죄는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엄친아의 의미는 공부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돈도 잘 버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교도 가격 비교처럼 쉬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쉽게 느낍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되고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주도권은 남에게 있습니다. 남의 기준에 의해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개성에 집중해야 주변의 성공에 쉽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사기꾼이 던진 미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청와대와 국정원을 사칭하는 이유. 한국 사회에서 권력의 위력은 강합니다. 사람들은 권력에 민감합니다. 사기꾼들은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직업은 피합니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과의 친분을 과시한다거나 자신만만한 태도로 상대를 쉽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돈도 잘 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무슨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전화하라고 합니다. 동정심이 많고 주변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사람들은 동정심이 많은 사람을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남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만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언변이 좋아야 합니다. 전문 사기꾼들은 범죄자 중에서도 고급 범죄자로 인식됩니다. 남을 속이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도 많아야 하고 임기응변에 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에게 돈을 건넨 다음에는 갑을 관계가 바뀝니다. 피해자는 돈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사기꾼의 거짓 변명에도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레인 교수 연구진은 거짓말을 통해 사기와 횡령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르는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뇌와 일반인의 뇌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인에 비해 범죄자의 뇌는 목표를 위해 생각과 행동을 조율하면서 반응을 숨기는 데 능했습니다. 또한 외부 반응에 대한 대응력도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기꾼은 남을 속여 돈을 뜯어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잘 세우며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에게서는 자신의 이야기나 개인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말하면서도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빌려달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길 수 있으나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사기꾼 중에는 달변가가 많고 상대를 현혹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할 경우 말을 일관되게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때 실수겠지 하며 쉽게 합리화하기보다는 발언의 진실 여부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돈 없을 때 우리는 더 잘 속는다. 우리의 행동은 대부분 욕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욕망 중에는 식욕과 수면욕과 같이 금세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돈에 굶주릴수록 우리는 더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사기꾼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과거에 한 번쯤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람을 상대로 속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기기도 몸이 아픈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속여 팝니다. 다단계 역시 실제 고소득을 유지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돈이 궁한 사람을 매혹적인 설명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밖에도 돈에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쉽게 유혹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많습니다. 수사 현장에서 보는 사기 피해자들은 부유한 사람보다는 돈이 궁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가난했던 사람보다는 예전에 잘 나갔던 사람이 더 쉽게 속임수에 걸려듭니다. 배고픔은 상대적입니다. 잘 나갔던 과거나 잘 나가는 주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우리는 쉽게 배가 고파집니다. 특히 남과의 비교를 통해 자아를 찾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쉽게 배고픔을 느낍니다. 이런 문화에서 포만감을 꾸준히 느끼기는 불가능합니다. 배고플 때 몸에 안 좋은 음식에도 손이 가듯이 돈에 굶주린다고 생각될 때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쉽게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욕망에 압도된 상황에서 이성적인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약간이라도 배고픔을 면할 때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듯이 열심히 일해 돈의 굶주림을 조금이라도 면했을 때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변의 다양한 선택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배고플 때만 음식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상태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음식에 탐닉합니다. 속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굶주림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만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닙니다. 별 욕심이 없었던 사람에게도 욕심이 생기게끔 만드는 것이 속임수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가 배고프지 않은 상황에서도 음식을 탐하게 만들기 위해 사기꾼들은 배고플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들입니다. 그들은 저 음식을 먹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높은 기대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전 작업을 합니다. 사전 작업의 핵심은 패턴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적은 돈을 빌리면서 2에서 3회 정도 이자를 잘 갚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가 이자를 잘 갚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이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뇌 안에서는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빌려달라는 요청에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패턴이 익숙함을 만듭니다. 익숙함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패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주변에 대한 경계심이 확실히 약화됩니다. 앞으로 들어오게 될 이자나 수익금에 대한 의심이 줄어듭니다. 사기 도박도 패턴을 잘못 해석하는 인간의 특징을 이용합니다. 도박 초기에 피해자가 돈을 연속으로 따게 만들어 행운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박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이후 사기꾼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따기 시작하면 피해자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패턴에 속지 않으려면 패턴을 의식하는 데 오류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패턴이 주는 기대감보다는 현재 상태에 주목하게 됩니다. 계속 비싼 이자와 수익금을 주는 이유는 상대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펀드의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추세가 앞으로의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현재의 시장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단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가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 줄 경우 상대가 얻을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